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외교원의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소속의 송태은 교수입니다. 여기 지금 외교부에서 또 대사님도 오시고 그런데 저도 이제 국립외교원 그 교수지만은 외교부 공무원이고요. 출장 나갈 때 외교관 여권으로 나갑니다. 한번 사용해봤는데 너무 우리나라 여권이 너무 훌륭하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짐이 분명히 초과가 되는데 짐을 빼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미국에서 해서 좋다. 앞으로 꼭 외교관 여권으로 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이슈는 그 AI와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이제 정치와 외교의 이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치가 저는 이제 외교부고 국제정치학자인데 왜 정치가 또 이 안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의 그 프로그램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사이버 안보가 사이버 위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버 위협이 단순히 기술적인 그런 이슈가 아니라 국내의 정치에도 많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안보 이슈를 그 국내 정치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국내 정치 얘기를 민감해서 여기서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오늘 저의 미션이 이제 20분 만에 후딱 끝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보면서 조절해서 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룰 이슈는 굉장히 많습니다. 10가지 정도의 주제를 뽑아서 발표하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현재의 사이버 안보 환경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변모하고 있는가 이 얘기를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사이버 안보 이슈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적인 그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공학도도 아니고 이제 엔지니어가 아닌데 항상 국제정치적인 인사이트를 갖고 들여다봤을 때 사이버 안보 환경이 굉장히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적인 그런 소양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러우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인류 역사상 전면전이자 또 장기전에서 사이버전이 발생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사이버 안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례 연구의 대상인데 러우 전쟁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사이버전이 서로 그 다른 양상들을 보여주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짚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뭐 사이버 안보, 우주, 인공지능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군하고도 굉장히 교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작전사령부랑 방첩사령부의 자문위원입니다. 제가 막내 자문위원인데요. 인지전 분야도 굉장히 요즘에 군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사실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분야 관련해서 책도 하나 쓰고 있는데 알고리즘이 어떻게 우리를 기만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재미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의사결정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사이버 안보 전력인데요. 지금 디도스 공격을 러시아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사이버 전력은 전 세계적인 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영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에 대한 국제규범 아까 독일에서 한 행사는 좀 흥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한 행사는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리에임이라고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이라는 그 엄청나게 큰 회의를 외교부와 국방부가 같이 주최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오셨어요. 저희도 이 외교부도 국방부도 너무너무 놀랄 정도로 국제회의가 AI 특히 이제 밀리터리 국내 관련된 AI와 관련된 그 유일한 국제회의거든요. 이 회의가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저희도 놀랐는데 그만큼 전 세계가 군사 분야에서의 AI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 섹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고 제가 논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왜 사이버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국가 간의 지금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유럽과 유럽과 그다음에 중동에서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정말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은요. 범죄자들에게 있어서는 떼돈을 벌 수 있는 파티, 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혼란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탈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열리고 범죄자들도 자기들끼리 같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아까 이제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북한과 같은 경우에 전 세계의 범죄 조직들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북한이랑 같이 일을 해서 감옥을 간 IT 그 프로그래머들이 엄청 많습니다. 북한 때문에 이제 감옥 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이 권위주의 진영의 민주주의 진영에 대한 영향력 공작, 인플루언스 아퍼레이션스라고 부르는데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심리전의 부분입니다. 이거를 요즘에는 심리전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코그니티브 월페어, 뭐 인플루언스 아퍼레이션스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기술적인 요인으로는 오늘 이제 윤정현 박사님께서도 깊이 다뤄 주시겠지만 지금 국가 간의 AI 기술을 갖고 사이버 안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기술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기업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뭐 불과 한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사이버 보안에 드는 그 비용이 기업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어느 정도 됐었냐면 한 0.5%, 1%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1, 2년간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건 이제 미국의 사례거든요. 미국의 경우에 사이버 보안에 들어가는 그 예산이 전체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체계를 제대로 오늘 이제 하정우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보안과 관련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에 1년 내로 이것도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미국의 경우에 공격을 받으면 중소기업들은 60%가 다 폐업을 해요. 너무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인 거죠. 감당을 못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사이버 공간의 이 생태계, 복원력이라고, 리질리언스라고 표현하는데 뭐 회복 탄력성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이 그 생태계가 복원할 수 있는 능력들을 엄청나게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갖고 온 그 통계 자료들은 아무거나 갖고 오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되는 그런 보고서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신뢰하는 또 다른 그 보안 회사들이 있습니다. 분석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 같이 협업하는 그런 데서 오는 정보들을 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제시하는 통계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신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이 되면 사이버 공격이 30%나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이버 공간이 이 인류에 출현하게 된 이후로 사이버 공격의 어떤 빈도수가 줄어드는 추세로 간 적이 없어요. 지금 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계속 증가합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커넥티비티죠. 여러분 연결성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전 세계 네트워크가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저 그래프가 꺾이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제 보고 있는 그 보안 회사들이 너무너무 이 보고서들을 잘 만들어요. 저는 국제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이버 해커들을 직접 만날 수도 없고 해커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커의 공격을 받죠, 오히려. 김숙희로부터 공격을 몇 번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몇 번 안 속으니까 더 이상 이메일을 안 보내는데 얘네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IT 이제 보안 회사들이 많은 보고서들을 내는데 이분들이 마치 국제정치학자 같은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전 세계 사이버 공격의 86% 이상이 지정학적인 갈등에 의한 것이다. 지금 미중 경쟁의 상황, 그다음에 두 개의 전쟁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다면 이 정도까지 안 갔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방증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AI 기술에 대한 부분인데요. AI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AI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만약에 상대방이 AI를 갖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망합니다. 대응을 할 수 있는 모든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게 이런 그 보안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그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아주 최첨단의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걸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 간에 혹은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 간에 그런 논쟁들이 있어요. AI는 공격자에게 유리한가 방어자에게 유리한가.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열의 10명 중에 1명만이 방어자에게도 유리하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똑같이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빨리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방어를 하는 쪽에서 AI를 더 빨리 당하지도 않았는데 AI 시스템을 갖추겠습니까? 그렇죠? 공격을 하는 쪽이 항상 AI 기술을 더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Everything is situational. 이게 반드시 공격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잘만 활용하면 방어자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지금은 여러분 사이버 공격이 AI 기술을 이용할 경우에 AI가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다 찾아내요. 알아서 찾아내주고 취약점들을 찾아낸 다음에 사이버 공격의 디자인을 알아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저절로 공격을 해요. 지금 러시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디도스 공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이제 오늘 그 신영석 비서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예를 들면 디도스 공격도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동화된 디도스 공격을 AI가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께서 이제 쭉 제가 방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요. AI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명을 타겟팅 한다.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타겟팅을 안 당하는 저 같은 사람은 당할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그냥 막 공개로 다 올려버려요. 저 인지전 쪽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궁금하게 만드는 상황을 이제 피하려는 것이죠. 상대방을 궁금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침입해서 들어와서 보려고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봐라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놓는데 지금 사이버 공격이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사이버 공격이 산업화되고 있습니다. 머레어 공격이 일종의 저 업계에서는 이 사이버 공격을 하는 해커들의 업계에서는 구식 이런 식의 시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 머레였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물론 머레어 공격은 여전히 많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개발자가 소프트웨어처럼 이 공격 도구들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크웹에서 팝니다. 계열사들을 모집을 해요. 계열사들을 모집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이버 공격을 요즘에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남편을 좀 해킹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다크웹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다크웹에 들어가서 개발자로부터 그 소프트웨어를 내가 한 달에 뭐 얼마씩 지불을 하고 마치 그 어떤 소프트웨어 상품들을 사듯이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해서 요것들로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사이버 공격 기술이 떨어지는 해커라 할지라도 굉장히 고급 기술들을 아주 적은 비용으로 가성비 높은 공격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이버 공격이 전반적으로 많아진 거죠. 왜 이런 짓들을 하냐. 전체 먹잇감,
전체 파일을 굉장히 크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전체 파일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이윤들을 쪼개서 서로 갖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머레어 공격이든 랜섬웨어 공격이든 거의 모든 디도스 공격은 사실 자주 있는 공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공격 중에서도 촌스럽고 저급한 아주 그 허세를 뿜어내기 위한 그런 그러니까 겁박을 하기 위한 수준의 공격이 디도스 공격이고, 거의 모든 공격들은요 몰래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돈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공격의 그 성격이 다 이제 이윤 탈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북한 얘기를 했는데요. 2022년에 전 세계에서 탈취된 비트코인의 반을 북한이 갖고 갔거든요. 그 해에 여러분 김정은 표정이 기억이 나십니까? 김정은이 계속 웃고 있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너무 많이 벌고 계속 미사일을 쐈던 것이죠. 2022년에 정말 미사일의 파티였습니다. 근데 2023년 되면 여러분 한번 사진들을 들어가 보세요. 김정은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얼굴이 점점 검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이버 공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격을 했을 때 사이버 공간에 다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수를 사용을 하는 순간 반드시 추적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세계에 너무 많은 나라들을 다 건드리고 헤집고 다녀서 합동 작전에 의한 이 추적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2023년이 되면 비트코인을 여전히 많이 탈취를 했지만 2022년보다 반토막이 납니다. 여러분 국제공조가 이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김정은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았고 2024년이죠 지금 다시 열심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들킨 나의 그 공격을 위한 거점들이 이제 들켰잖아요. 그 거점들은 다시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새로운 나쁜 짓을 할 거점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시간이 걸린 거죠. 이게 만들어지면 다시 공격들을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악성봇이 이게 이제 AI 알고리즘인데 얘네들이 공격도 하고 또 인터넷상에서 여러분 그 인터넷 트래픽의 반 정도가 다 AI에 의한 거거든요. 그 뭐 광고들 뜨고 이러잖아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다 AI가 만들어 놓은 건데 얘네들의 활동이 너무 많아요. 얘네들이 뭐를 하냐면 나쁜 것들도 뭐 바이러스 심어놓고 웹사이트에 이런 것들도 하지만 이 웹에 있는 정보들을 쫙 크롤링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가져가는 데에도 이 AI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 크라임 인덱스라고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든 지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지표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인덱스들을 좋아하는데 이런 인덱스들을 이제 여러 기관에서 만들어요. 여러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인덱스들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 서로 약간 다른 얘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진실을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인덱스들이라는 거는 아무나 만들지 않거든요. 굉장히 고급 정보들 이런 것들을 갖고 기관들이 자기들의 그 명성 이미지에 대한 그거를 걸고 평판을 걸고 내기 때문에 중요하고 꽤 신뢰할 만합니다. 지금 이 사이버 공격들이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올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세계의 사이버 공격의 대부분이 러시아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을 또 많이 수행하는 국가가 우크라이나예요. 왜 그럴까요? 러우 전쟁의 사이버전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보도만 안 될 뿐이지 우리 뒤에서는 많은 그 사이버전들이 계속 수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3위가 중국이고 4위가 미국입니다. 이거를 봤을 때 아까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드린 말씀이 진실이라는 게 이제 믿겨지는 거죠. 진영 경쟁, 미중 간의 경쟁 그리고 전쟁이 굉장히 많은 사이버 공격을 만들어내는 그 양성소 역할을 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북한은 한 7위 정도예요. 이걸 갖고 너무 놀랄 필요는 없는 게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로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력은 가공할 만한 것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 탈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계 1위입니다.
크립토 슈퍼파워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에 있어서 사이버 공격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북한에 절대 지지가 않아요. 다만 우리는 그 공격력을 사용을 많이 안 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란이 한 10일이고 이스라엘이 16위로 나오는데요. 이것만 갖고도 뭘 알 수 있냐면 러우 전쟁에 비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의 사이버전이 조금 약하구나. 이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2023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지표입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제일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인태 지역에서는 한국이 1위로 나오거든요. 2024년 데이터를 보면 이 순위가 바뀌어요. 다른 데는 똑같은데 대만이 한국보다 조금 더 공격을 많이 받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한국을 강조하려고 2023년 자료를 여기다가 띄워놨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제일 많은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2위가 받는 2, 3, 4, 5, 6, 7, 8 이 나머지 순위의 국가들보다 10배의 공격을, 거의 9배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2위가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커서 미국이 받고 있는 그 공격만큼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표를 보고 제가 좀 많이 놀랐거든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또 많이 달라져서.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북한입니다. 북한이 지난 10년간 거의 70, 이제 3, 4분밖에 안 남아서, 근데 앞에를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5분 내로 끝낼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윤정현 박사님 발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못하는 거 윤정현 박사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지난 10년간은 제일 많이 공격한 국가가 우리나라였어요. 북한의 전체 사이버 공격의 한 67%가 우리나라였거든요. 공격을 하는 게. 근데 최근에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을 제일 많이 공격하고 한국이 지금 두 번째 보이는 저 조그만 그래프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건 퍼센티지거든요. 절대 우리에 대한 공격이 줄어든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한 공격이 전체 파이가 너무 커진 거예요. 왜 이렇게 미국으로 북한이 가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웬만큼 털 때는 다 털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 더 많은 시장이 있기 때문이죠. 더 많은 공격 포인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정치와 해킹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재밌게 보실 만한 부분이 중국도 러시아를 공격합니다. 이거는 사이버 첩보 활동이거든요. 사이버 에스피어너지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러시아가 중국의 첩보 프로그램에서 계속 정보를 탈취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발견한 게 3년 만에 발견합니다. 너무 창피한 거죠. 대놓고 얘기를 못 합니다. 이게 그 업계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털렸다라는 걸 말하는 순간 난 너보다 기술이 떨어져. 이 얘기를 입증하는 거가 되거든요. 슬퍼도 말을 못 해요. 러시아가 일본의 그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개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유럽에서 여론이 많이 안 좋죠. 그래서 유럽의 정치인들을 많이 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중국, 러시아, 이란이 미국의 상수도 시스템을 엄청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한테도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상수도 시스템을 공격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물에 정화를 하기 위한 어떤 화학약품의 농도를 바꿔버린다든지 또 계량기를 건드릴 경우에 물이 범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 부족 사태도 일어날 수 있고 시민들이 갑자기 독극물을 마시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고요. 러우 전쟁의 사이버전은 보시면 한 1년 전부터 어마어마한 피싱 이메일 공격을 했습니다. 이 피싱 이메일 여러분도 받으시는데 이걸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전쟁 전에 수많은 바이러스들을 숨겨놓기 위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1년 전부터 공격을 했고 오히려 그 전쟁 일에 임박을 하면 다른 방식의 공격들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와이퍼 공격이라고 해서 데이터들을 다 지워버리는 빨리빨리 지워버리는 그런 무서운 공격들을 수행을 하고
지금 보시면 아까 북한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많은 공격들을 하고 나면 거점이 털려요. 그래서 약간의 소강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들어와요. 다시 거점 만들고 다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인지전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이 AI가 다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비해서 이 세계 여론에서 밀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하마스 쪽이 텔레그램이라든지 트위터 X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그 인지전 공격, 메시지를 이제 교묘하게 바꿔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든지 이런 공격을 하는데 정말 전쟁이 일어난 한 며칠 만에 그 양이 전체 규모가 메시지의 양과 게시글이 몇천 %로 증가를 해버려요.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를 이란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고 지금 이제 오늘 네이버에서도 오셨지만 구글과 메타가 인지전에 있어서는 최전방의 전사입니다. 저는 오늘 모신 분들이 전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사분들이 오셨는데 구글과 메타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사이버전을 거의 지휘해 주다시피 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다 이제 조사를 해주고 그리고 러시아가 발신하는 모든 가짜뉴스 이런 것들을 차단해주는 역할들을 구글이나 메타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허위조작 정보의 기만 효과, 인지전의 다양한 교란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배우자를 상대로 한번 해보세요. 해봐야 돼요. 해보지 않으면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 거짓말도 안 속으려면 거짓말을 해봐야 합니다. 혹은 많이 속으시든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난칠 시간이 없는데 자 가짜뉴스 제가 이제 아무래도 2분 만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를 왜 믿냐면요.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힐러리가 외계인을 키우고 있다는 걸 미국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왜 이런 것들을 믿냐면 마크롱이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은 20살 넘는 그 분하고 살고 있잖아요. 게이라고 소문이 났는 거 저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인간의 뇌가 독창적이고 놀랍고 새롭고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그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쾌락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잘하거나 발표를 잘하면 여러분들이 좁니까 안 좁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절대 잠이 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학습을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는 찌라시라든지 가짜뉴스가 그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머리에 들어오면 잊혀지지가 않고 아무리 팩트체크를 해도 소용이 없어지는 게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여러분 이제 자료집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주제가 외교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요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한국이요. 이번 연도 초에 미국이랑 사이버 동맹 훈련을 너무 성공적으로 잘 마쳤어요. 근데 이게 약간 미국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게 소문을 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이랑 사이버 훈련을 같이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이버 그 역량이 되게 좋은 나라인데 인력이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너무 많은 것도 우리는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 근데 어쨌든 한미동맹 차원에서 잘한 이런 훈련을 이제 저 같은 학자들은 어떤 그 정책을 제안하냐면 인태 지역에서 시그너처 훈련을 한미가 주도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부 관계자들이 힘들어 어떻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미일 차원에서의 사이버 그 안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이버 훈련은 여러분 훈련장을 저는 이제 가봤거든요. 사작사에 이제 사이버 훈련장 가봤는데 그냥 PC들이 쭉 놓여 있어요. 전혀 공격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보 협력을 했을 때 국내 정치의 영향을 가장 덜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이버 안보 협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본과 미국과 한국이 바로 요 시기에 그런 사이버 안보 협력을 좀 급진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태 지역에서의 뭐 어커스라든지 그리고 뭐 커드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정말 자기들끼리 정말 비밀을 다 얘기하는 국가들이거든요. 여기에도 우리가
조인을 해서 같이 훈련하고 같이 사이버 안보 협력을 통해서 많은 성과들을 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인태 지역은 사이버 역량이 인태 지역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호주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이 우리나라예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굉장히 그 에이스들이 많아요. 같이 협력했을 때 시너지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미 유럽이나 나토와는 우리가 국정원도 그렇고 사이버 작전사령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협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과의 협력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잘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한 가지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하이브리드전이나 인지전에 대한 대응, 전략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협력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요 얘기를 호주나 뭐 영국이나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대사관에서 오시면 제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사실은 저는 전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수많은 공격들을 막아내는 건 정부가 다 할 수가 없고요. 국정원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만 민간이 함께 들어와서 공조할 경우에 정말 우리는 사이버상에서의 거의 슈퍼파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난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발제문을 자세히 보면 왜 슈퍼파워인지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